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그 바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 단적으로 제가 이를테면은 앞으로 여기 지금 뭐 떡볶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앞으로 오뎅 어묵 안 들어간 떡볶이 한마디 저기 떡볶이 가지고부터 이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생각 못했었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윤 대통령이나 지금 정권 사람들 보면은 돈을 좀 편하게 버는 사람들이에요. 정관예우나 뭐 임대업 그런 걸 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해산물이나 수산물이 방사능 때문에 위험해졌다고 했을 때 민생 경제에 어떠한 타격이 오는지 실감을 못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거냐면 제가 사실은 그 후쿠시마에는 일본이 벌인 건 방사능이지만 사실은 방사능 오염수와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생존 가능성도 바다에 벌어졌다. 예, 저는 사실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오늘은 방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이 이제 버티기가 어렵죠. 예. 아니 나는 세월호 때문에 탄핵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는 2014년 4월이고 탄핵은 2016년 10월부터 불거졌지만은 난 그 2년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이 정권은 더 갈 수 없다라고 결연한 시점이 바로 2016년 10월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그 세월호 못지않은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네. 그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뭐 진상규명 하나 안 하잖아요. 우리 저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계속 비오는 와중에 산보일배도 해도 탓센 까고. 응? 그럼 지금 누가 책임졌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또 저기 이번에 저기 오송 지하차도 건도 그렇고 아니 이 정권은 진짜 역대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권의 단점만 모아놓은 정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 잼버리 같은 경우도 네. 누가 책임을 지면 보통 실국장들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실국장들이 뭐 지교적으로 그렇죠. 책임을 지는데, 근데 정말 근데 사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정권이 일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못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민에게 어떠한 이미지 주지 말아야 된다면은 저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거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문제 뭐냐면은 국민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이미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동의하는 게 뭐냐면 방금 그 영롱이님께서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파트 중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 1차적으로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는데 이 정권이 못 지켰다라는 게 1차적인데 평론가님 말씀처럼 거기 더해서 이게 후폭풍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파가 올 것이다. 그게 기억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신 경제 제가 상황이.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맞는 게 네. 수산물 시장 또 나아가서 먹거리 시장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좀 더 덮어지게 되면은요. 지금 안 그래도 안 좋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자영업 시장. 그렇지. 또 그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제 아무튼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계속 날 건데 그래서 힘들어질 거라고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수산물이 어려워져? 야 급식에 넣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귀결이 되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업 급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공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민간 기업이 또 민간 기업을 사겠어? 그럼 결국 군으로 가. 그렇지. 학교로 가는 거고. 그다음 학교로 가고. 그러니까요. 학교로 가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부모님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가겠지만. 근데 결국 군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학교든 뭐든 군이든 일단 그렇잖아요. 군은 가겠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 강제로 먹여. 이런 발상으로 쥐는 안 연결된 먹고, 집단들. 쥐는 예. 안 먹고 이 나쁜 예. 새끼들. 아유 진짜. 그분들은 몸에 좋은 것만, 그분들은 아마 어디선가 수입해서 드실 거예요. 예, 그분들은. 제가 사담을 하나 드릴게요. 후쿠시마가 처음 터졌을 때 그래서 막 일본에서도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막 헷갈려 하면서 정보는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할 때 그 조금 지나서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여기서 밝히면 또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하여간에 그 민단의 최고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일본에서 민단의 간부, 회장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로 치면은 커밍아웃 같은 거예요. 너 알고 봤더니 민단이. 일본 사람 아니었어? 이름도 발음도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태클이 들어오니까 생김새는 이제 일본인하고 예. 한국인이 그 잘 차이가 밝히지를 없으니까.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민단을 이끌고 있는 회장급이야, 임원급이야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정도의 태클을 사회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치면
그렇죠. 이게 있는 사람들. 돈으로 재벌급 아. 아니면 뭐 어떤 스포츠 단체 뭐 전 네. 일본 스키협회 회장 어.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중소기업 협회 회장 예를 들어 이런 급들까지 성공하신 분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래 나 한국인이다. 나 한국에 피가 흐르고 있어. 나 민단이야. 이런 분들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일본 정부의 지금 방사능 발표가 안전하다는데 회장님들 이거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알려준 얘기가 있어요. 그때 기준으로 박 의원 내가 비밀 알려줄게. 나는 일본에 우리로 치면 뭐 10대 재벌 회장급들하고 다 친구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 일본 발표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다 이미 해외로 나갔고 일본 국민들이 그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발표가 있을 때마다 몰래 들어와서 국내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 애들은 이미 다 보냈고 여기 들어와서 살 때도 후쿠시마에서 가장 먼데 북해도죠. 네. 우리가 만약에 부산이라고 치면 저 신의주 정도에다가 어. 농장 같은 게 다 있는 정도 레벨이니까 거기에다가 농산물. 흙을 아예 방사능 정화된 흙으로 다 갈고 한국 흙을 아예 수입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깔고 정화된 물을 내려서 자급자족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살아. 우린 일본 거 안 먹어.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현지에서 들으신 아니, 말씀. 이 정도예요. 이 그럴 줄 정도인데, 알았어? 그러니까 일본의 하이 클래스들, 초재벌들은 사실 이 정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후쿠시마 쪽에 고향을 두거나 거기서 자란 분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결혼식장에서 똥값이라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찍 뭐 도쿄나 이런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도 후쿠시마 출신이라면 아, 저기 때문에 뭐 2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또 그럴 날이 오지 않으려면은 저는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원전을 더 짓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수출하자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뭐 네. 저 배우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도 살짝 부언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30년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30년이 무슨 30년이야. 30년간 흘려보낸다고 해서 30년, 아니 뭐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30년 문제가 아니냐면 중요한 것은 지금 원자로가 폐로가 안 됐어요. 근데 원래 도쿄전력이 폐로 방침을 말하려고 한다는 기사는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폐로에 걸리는 시간을 뭐 40년으로 예측한다. 그럼 폐로 작업은 언제 시작할 거냐? 이런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저 풍문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사만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아니 없습니다. 도쿄 원전이 사고가 난 게 10년 전인데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폐로가 안 됐다? 폐로가 안 됐습니다. 그 내가 폐로 알기로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접근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바로 있어요. 그겁니다. 접근도. 왜냐 그 사람이 가면 금방 죽는데 아무리 뭐 너무 방호복을 위험하니까. 입어도 그리고 뭐 드론이나 이런 거 보내봐야 소용도 없구나. 반도체가 녹는데요. 반도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거기는 계속 물을 붓고 있고 그 물로 그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오염수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염수 탱크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려봐야 바닷물로 흘려봐야 계속 또 채워지는 거야.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0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저 원자로가 그 끊임없이 타는 게 원자로 아닙니까? 네. 이게 뭐 물을 붓는다고 뭐 흙을 덮는다고 되지가 않아 그게. 그러니까 싸긴 해도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울산이나 경주 이런데 또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서 원전 사고가 난다. 아니, 경상도는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야. 어? 아니 그쪽에 원전이 밀집돼 있는데 하나가 고장났다? 방사능이 누출됐다. 어떻게 가 거기를? 그 나머지 원전들도 다 망가지는 거지.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끝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일본 입장을 나서서 홍보하고 대통령실 예산을 쓰고 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것들이 토착외군과 친일파인가? 당연히 일본의 친화적인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유라든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저는 뭐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전 마피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일 원전 마피아들은 이해관계가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원전을 지금 계속 늘려야 되고 이 원전 경쟁을 없애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후쿠시마의 불안감조차 자기네들에 대한 이 시장성에 대한 공격으로 보니까 계속 안전하다는 논리를 이 정부에 주입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 그 원전 마피아들, 예. 과학자라는 이름의 원전 마피아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절대 원전 사고는 안 난다. 아, 이웃나라에서 사고가 났는데 절대라는 말을 어떻게 과학자가 써요? 역사가 지금 얼마나 증명합니까?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과학자가 어떻게 절대라는 말을 써? 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진짜. 자,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원전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요? 또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을 뭐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3만에서 4만 5천 이 정도를 잡는다는 걸 봤는데 지금 보세요. 매스컴에 얼굴 내밀면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4명이에요. 4명. 석윤열 교수가 그 안에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학계든 뭐 원전에서 일하는 기술자든 뭐 정부에서 원전 관련한 일을 하는 정책 담당자든 원전 관련한 산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4만 명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를 봤을 때 전 국민 앞에서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4명밖에 없어. 그래서 난 더 환멸을 느끼는 게 이 나라 그 보수 정치인들, 보수 논객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말이 뭐냐? 첫 번째, 전쟁하자. 북한하고 전쟁하자. 그러면서 원전 더 짓자. 네. 아니, 원전을 지으면은 그 적으로 하여금 여기다 때려주세요. 우리 망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전쟁하재. 이 진짜 양심도 없는 놈들이야. 왜 그 저기 미국으로 튀려고 전쟁 나면 나쁜 놈들 같으려고. 아, 진짜 이런 쓰레기들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환멸을 느끼고요. 제가 그렇죠. 이게 저도 누가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대 어떤 정권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단연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신이 생기더라고. 확신까지. 왜? 보수 논객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경우 쿠데타로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핸디캡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렇죠. 뭐 실적을 내려고 예. 노력한 건 있어요, 실제로. 박정희도 전두환 노력했잖아요. 전두환 물론 삼조왕이라는 호재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박근혜 이명박 같은 경우도 싫어도 형식적으로 사과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건 야당도 대화도 안 하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최소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쇼라도 뭘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려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권은 역대 뭐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하지만 그걸 떠나서 앞서 얘기하셨던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대자본 입장에서도 손절할 시기가 다가온다. 도저히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했다가는 우리 자기들의 이윤 추구에 너무 방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수 내에도 지금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최소한 합리적 보수나 뭐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막 나가는 정권이 있어서 자기한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좌우중도 합작에서도 상당히 대화가 되는 부분이 꽤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4, 5년 걸린다, 몇 년 걸린다, 뭐 통계는 다 다르지만 그러면 다음 정권 때쯤 이제 나타나니까 우리 먹고 튀면 된다 이런 발상을 하지 않겠냐. 그리고 총선은 당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니까 지금 뿌려놓고 6, 7개월이나 8개월 지나면 까먹을 거야. 이런 전략을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교활하면서도 가장 극악무도하다. 총칼을 들지 않고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일제 때도 아닌데 자고 나니까 총칼도 없고 쳐들어온 놈도 아무도 없는데 자고 나니까 일본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경술 복지도 아니고 그냥 자고 나니까 그냥 복지가 끝났어. 조선 총독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 저쪽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설정 한마디 하니까 일본보다 앞장서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대장하고 이런 자고 나니까 일본이 된 이런 꼴이니까 저는 이런 정권이야말로 모든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이를 끌어내릴 수 있냐고 막 진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아, 민주당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뭐 팁이 좀 있어요? 팁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현재 이 정권의 입김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정권의 지금 중요한 거는 다 안 움직이고 오로지 지금 열심히 움직이는 거는 그 주변의 몇몇 검사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오만한 이유는 있어요. 어떤 오만한 건 이 사람이 너무 쉽게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딴 게 아니라 자기는 딱 선거 한 번 나왔는데 한 번에 됐다 보니까 항상 하는 소리가 니들은 말이야 맨날 선거 수십 번 나와도 대통령 못 됐잖아. 나는 한 번에 된 사람이야. 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원래 그런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좀 취약한 정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윤석열 정권의 취약함을 어디서 보냐면은요. 네. 조선일보가 요즘에 윤석열 정부를 열심히 빨아주는데 일면에 등장하는 윤석열 정권 빨아주는다고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저기 노인들밖에 없어요. 노인들밖에.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뭐 이를테면 주 러시아 했던 이인호 씨가 나왔는데 그게 거의 뭐 90이잖아요. 90이잖아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 사회를 실제로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 중에 윤석열 옹호한 사람들은 없어요. 실무를 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이를테면 이를테면 회사로 치면은 과장, 차장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지지를 안 해. 네. 네, 오로지 그냥 위에 있는 뭐 전무 이런 사람들만 계속 이럴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저 정권의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은 구름이 있는 정권이에요. 구름이 있는 정권 때문에 구름이 있는 정권 때문에 언제 밑으로 추락할지 몰라요, 사실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제 자기 나이 또래가 뭐 이제 네. 말하자면 부장 이 급이니까 실무 선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책임자 격이니까 조직에. 허리죠. 옛날에는 박근혜 정권만 하더라도 이제 국장급부터는 박근혜를 지지하고 그 밑은 좀 다른 경향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나뉘어지는. 근데 지금은 뭐 사장하고 말단 직원까지 다 반윤이라는 거예요. 다 반윤. 나 만윤이라고. 네.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전 사장도 아니고 전 사장들 이런 사람들 전 사장. 이런 사람들. 아니 얼마 전에 동아일보 칼럼 제목이 그거였어요. 눈 떠보니 후진국.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눈 떠보니 엄청 후진국. 매섭게 비판을 하는데 이제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그랬는데 보수 언론도 지지해줄 수 있는 그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약간 국힘 쪽에서 젊은 사람 동향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국힘에서 옛날에 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약진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 체제에서 국힘에 들어온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하위 5%만 윤을 지지해요. 하위 5%. 경쟁력 없는 애들만. 한마디로 이제 도태됐을 애들만 지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정권. 우리 여기 신영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거기서 뭐 나이스하죠. 예. 열심히 합리적인 보수잖아요. 똑똑하고. 아니, 신인규 변호사하고 잘 아시잖아요. 예, 저 굉장히 친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시구나. 후배. 네, 그래서 사실 장 변호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네.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만드는 이제 월간지에서 아. 신인규 변호사 인터뷰를 했어요. 훌륭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양반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좀 국민의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했다는 거지. 순수 안 되지.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네. 너무 민주당이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민주당은 변할 수 없는 정당, 국민의힘은 뭐 이준석이가 막 설치고 대표가 다니니까 있으니까.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맞지. 믿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그렇지. 봉건화된 민주당이 이거 진짜 큰일이다. 뼈 아프게 들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진짜로.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는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여러 가지로 참 훌륭한 진심과 진정성이 있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 허약해졌냐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제가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장해찬 최고위원과 제가 몇 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전화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준석과 장해찬의 차이예요. 사실은 그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전부 등을 돌리고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사람만 윤 정권을 지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따지면 예전으로 치면 뭐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 정도. 그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김명미 이사장님 의견은 저는 약간 다른 게 사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민주당이 약간 답답한 게 뭐냐면은 윤 정권이 무지무지하게 취약한 정권인데 민주당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윤 정권에 대한 공포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어요. 무지하게 무섭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정권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경찰서 한마디로 제가 이제 뭐 사실 어떤 그 스님이 이제 윤 정권을 지지하는 갔는데 제가 경찰서 가가지고 묻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방송을 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경찰서와 조사하는 담당분에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나라를 모든 분에서 개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사가 잘 적어 또 막 아무 말도 없이 잘 열심히 쓰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극도로 위축되는 건 딴 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왜 위축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오로지 머릿속에 내가 지금 피선거권만 무사히 유지하고 있으면 내년에 무조건 배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써는 게 혹시 검찰이 해서 왔다 갔다 오히려 피선거권에 날아가게 아닌가. 한마디로 이제 이 사람들 무조건 피선거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몸조심하는 거죠. 그런 검찰에 것 대한 같아요, 공포심. 진짜. 네, 아니 검찰에 대한 사실은 공포심도 아니에요. 피선거권 한마디로 이제 재수 없게 피선거권 산 사람 안 그러니까 재수 없게. 지금 공직사회나 이쪽도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밑에서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저런 머저리들이 하고 있는데 6급이야 뭐 하이직 공무원들 일 정말 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극우 유튜버 한 선생님이 고소를 하셔가지고 갔어요. 갔어. 가셨군요. 아유 오랜만에 오신. 예 오랜만입니다. 근데 아유 시설이 좋네요. 이렇게 딱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니까. 아니 이거 단순한 건데 이것도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불질러도 한 2시간 하면 끝나던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 내용이 그야 극우라는 표현은 사회적인 일반적인 표현이지요. 사회적 평판을 줘야 한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은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지요. 예. 그러니까 저 며칠 전에 혐의 없음이 왔어. 이 사람은 자신의 유튜브에 뭐 이러이러한 이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극우 등등의 표현을 썼음. 따라서 혐의가 없음 이렇게 왔더라고. 일 잘하네요. 정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슬리퍼 신고 반바지 비슷하게 입고 형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우린 힘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근해. 왜 이렇게 형사가 이렇게 부드럽지? 이랬는데 정말로 그 잘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저런 정권에 있으면 말이 되냐 이거죠. 민주당이 지금 검찰 정권에 너무 순치돼 있다. 네, 그러니까 네. 할 말도 못하고 할 액션도 그런 못한다. 부분이 있죠.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 근데 무도해요. 이 검찰 무도하다. 수사가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요.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조국처럼 수사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이게 하나의 통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를 같이 영장을 치고 자식까지 같이 기소를 한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야당 의원들한테 어떤 신호로 가느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네 내 눈앞에 앉아있지? 돈봉투 받은 20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소장에 싹 뺐다고요. 윤관석 의원을 기소하면서. 당연히 돈봉투 정당법 위반은요. 수수기 때문에 줬다고 하면 누가 받았는지 공소장에 넣어야 돼요. 비겁하게 수사하는 겁니다. 뺐어요. 수사기밀이 누출될까 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 눈치를 봅니까? 그냥 전공법대로 수사하면 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공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백현동 그렇지. 사건 다시 해집어내잖아요. 네. 성남시장 했던 때가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슈가 됐대. 대대적으로 감사가 있었어요. 왜? 한국식품연구원이 그걸 무리하게 팔려고 했거든요. 이거 지방 이전은 해야 되고 그게 박근혜 정부의 시책인데 안 팔려.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사갔는데 이게 종상향이 안 되면 다시 우리가 사갈게. 한국식품연구원이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10년이 지나서 다시 수사를 하고 그럼 대장동이랑 같이 기소를 했어야죠. 왜 시간차를 둡니까?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설명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현직 야당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탄핵 소리가 한 마디도 안 나오는 아니, 게 이게 저는 목사님이 아까 네. 그 평론가님한테 도대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끌어내리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사실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단 총선에서 야권이 이기고. 거의 뭐 170, 80석 정도로 압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압승에 힘입어서 민심을 확인한 여권이 분열이 되고 그래서 그 분열돼서 반윤을 택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권과 힘을 합쳐서 탄핵선을 넘긴다. 이런 시나리오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때 사실 다음 총선 공천을 예. 윤석열이가 하지 않으니까 네. 총선 지나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분열될 윤석열한테 가능성이 뭐 이렇게 고개를 조아릴 이유가 이 없지. 시나리오밖에 없는데 저는 이 시나리오의 허점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뭘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찬성이 170개 예를 들어서 의석이 있어도 이게 단일 대우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 게 리스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치.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비겁하고 몸살이고 네. 핸디캡 많고 여태까지 4년간 이렇게 아무 투장도 안 했던 이 사람들이 또 배지를 단다?
근데 이런 사람 200명 된들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잖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환상에서 그 중도에서 보는 불지도 않는 이상한 역풍 그거 늘 걱정하고 기껏해야 수박 가지고 그냥 당수 좀 깨고 수박 뭐 잘랐다 붙였다 이 정도 하고 그리고 가을 되면 낙엽 치고 뭐 이런 거나 하고 있는 이 정당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야당 대표를 이렇게 툭하면 소환하고 뭐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유신 때도 야당 의원 10명, 20명은 단식하고 들어놓고 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168명쯤 되잖아요. 아니 어디 야당 대표 그것도 야당 대표를 아니지. 동네 개 부르듯이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제1당 대표 아닙니까? 제1당 대표를 그러니까. 5번이나 부르는. 근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당 대표를 야당 대표를 저렇게 불러대는데 검찰 정권이 캐비넷 들고 계속 서류 들고 너도 올 수 있다 이러니까 아무도 안 오고 있으면 이건 진짜 이 분노는 4월 12일까지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4월 12일에 그러니까. 하는 거야. 뭐 특별히 그날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 같은 지금은 왜 그렇게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같은 생각한다고. 경우도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항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관 같은 경우도 100명이 발의되잖아요. 발의했다가 내려오고 다시 강행하면 또 발의하고 계속 검찰 소환하듯이 장관들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다가 계속 이런 무도한 권력을 행포를 보여줬을 때 국민들도 상당히 동의가 많이 될 때 되면 150명 되잖아. 탄핵 발의는 할 수 있잖아. 하고 그 다음에 총선 때 또 하고 방법 많잖아. 우리도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조용히 놀다 그러면 총선에서 180석 되면 갑자기 할까? 안 한다는 거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에서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이번에도 뭐 170에서 180석을 얻는다? 윤석열이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왜냐? 지금 110석으로도 아무 소용 다 없는데. 해.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지금. 네.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법 있으면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또 저기 시행령으로 하고. 그렇지. 시행령으로 바꾸고. 뭔지 다 가능한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무기력한 모습, 형식적 효능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170, 180석 네. 의미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에게 의회가 나를 탄핵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염려가 들 만큼 쪼그라들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뭐 일당만 돼도 뭐 씁니다. 의미 없어요. 나는 그렇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그런 그 사법적 시스템, 사법적 사고, 정치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30, 40명, 50명 정도 친윤 결사대나 친윤 근위대만 있으면 된다 이거. 캐비넷, 검찰 캐비넷 하나 놓고 돌격대 놓고 그럼 앞에 뭐 유인촌, 뭐 이동관 이렇게 쭉 갖다 놓고 야 싸워. 열심히 싸우고 나머지 뭐 여당 의원들 별 필요 없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석수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제 35% 지지율 나오는데 35%면은 130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석만 나오면 뭐 해피하지. 2당이 해피지. 되면 또 어때? 게다가 또 야당을 막 분열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뭐 분당 사태 발생하고 네. 이래 버리면은 자기들이 일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다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똘똘 뭉치고 정치적 효능감도 높아지고 반윤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 돼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는 수밖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천만 받으면 이긴다 그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싸운 놈이 빨리 검찰에 잡혀가. 그러면 내가 그 자리 차지하면 내가 배지 달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은 민주당의 마인드가 뭐냐면 현재 다들 이분들이 마치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받은 분들의 마인드로 있는 거예요. 살이면서 당 전체가 마치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받은 전문직 같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배지 난다 해가지고. 촛불 집회나 자우중도 집회 저런 데 쓸데없이 나가다가 나대다가 죽으면 나만 손해다. 왜냐면 송영길 봐 이미 죽었으니까 나간 거 아니야. 왜냐면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딴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공미권 상실에서 배지 못 받으면은 내가 평소에 나를 계속 괴롭히던 나의 당내 경쟁자 놈이 이거 배지다니까 그 꼴은 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구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절망하는 거거든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민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이 4월 10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4월 9일이라고 해볼게요. 네. 내일 4월 10일이 됐어. 그래서 민주당이나 야권이 압승했다고 칩시다. 그때 국민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희열감을 느낄까? 글쎄. 그런 희망이 지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윤석열의 윤 대통령의 그 심리가 뭐냐면은요.
사실은 윤희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야당이 아니고 자기 당 안에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표도 포함되지만 어떤 거냐면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일종의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보다는 어떠한 전문직,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에서 좀 편하게 있다 잘 나갔다가 뺏지단 분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쯤 되면은 정치 한번 해야지, 네. 해줘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인생 2모작 내지 인생 3모작으로 생각하는 건 원래 보수였는데 지금 그게 민주당까지 다 확산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정치를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으로 생각하는 거는 인생 경력 여당, 야당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마침 지역이 수도권이고 호남이라서 예. 뭐 그럼 민주당 해야지 뭐. 그럼 내가 성명으로 하는 이제 게 아니라. 슬슬 이제 정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 우리 저 대구에 모셔가지고 활동을 시켜드리면 참 단련이 잘 돼요. 바로 됩니다. 훈련이 바로. 노래 가셔야 돼요.